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3일 3차 개학 일정에 따라 전국의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다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순차적으로 개학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시 학교에 가는 설렘만큼이나 아직 불안감도 큽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책가방을 맨 학생들. 가벼운 걸음으로 교문에 들어섭니다. 3차 등교 날인 3일,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구미와 경산 각각 1개 학교씩, 2개 학교를 뺀 모든 학교가 3차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학교마다 거리 두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격주제나 격일제, 분반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학년, 학급 단위, 학급 내성, 격일제, 격주제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구역을 방역을 실시하였고 일시적 관찰실 마련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학생들과 보건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안 보낸다고 한 이유가 다시 코로나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보내는 게 가장 불안하고 이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가니까 친구들도 모든 친구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려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등교 수업. 오는 8일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해 모든 학생이 다시 등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마스크 오부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요일에 관계없이 한 주당 3개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소형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공단동의 한 약국.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던 지난 3월 초에 비해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마스크 오부제를 통해 수급 물량을 조절하면서 이제는 마스크 수량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마스크 오부제를 이달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요일과 관계없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마스크 사재기 현상 등을 막기 위해 한 주당 구매 수량에 제한을 뒀습니다. 약국에 가서 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성인의 경우 한 주당 3매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18세 이하 학생들은 한 주당 5매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요일과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보니 더욱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꼭 그 날짜만 와야 되는데 내가 편리할 때 아무 때나 살 수 있고 또 사러 오면은 또 그 대리 구매도 할 수 있어 아주 가족들이 그 바쁜데 같이 안 나와도 되고 아주 편리한. 일단은 자유자재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좋고 조금 더 수량을 좀 많이 지금 3매인데 한 5매 정도 해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소형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자 약국에서는 소형 마스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형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구매 수요가 훨씬 많이 늘었는데 그 공급량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끝에는 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한데 아마 이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며 추진한 마스크 오부제 폐지. 마스크 오부제 폐지로 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 등교 개학에 따른 소형 마스크 수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올해는 대구 경북 관광의 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죠. 한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도 경북을 여행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발생으로 경북 여행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는지 물었더니 64.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북 여행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69.2%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못 가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지금 뭐 대구 그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 대구 쪽 그 공원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기피하고 하니까 제가 좀 가기에는 코로나 좀 진정되기 전에는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북을 여행한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4월 말까지 경북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5.4%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서도 70.5%는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했습니다. 취소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줘야 되고 3월, 4월 거의 안 됐고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금 되다가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어도 경북을 여행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북을 여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5%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마저도 대부분은 여름 성수기가 다 끝나는 8월 이후에나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텅텅 빈잖아요. 주차장이. 고속터미널도 그렇고 고속버스 지금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버스들이 한 대도 없잖아요. 경북을 여행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의 63.9%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꼽아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했습니다. 접촉을 꺼려하는 비대면 문화 확산 현상을 감안해 경북 관광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교통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관광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 체계를 강화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관광객들한테 계속 노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상북도와 대구 경북연구원이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산 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토 대종주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일쯤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도착해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소리에 응답하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일대와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 경산 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는 2일 경산시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사이버대학 평균 등록금이 144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이 370만 원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버대학처럼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받고 있으니 모든 과목이나 모든 교수님들이 강의가 다 질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온라인이 확실히 뭐 수업의 여건이 떨어지는 건 확실한 거니까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지난 석 달간 학생들이 누려야 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대책을 요청했지만 등록금 반환은 대학의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있는 시점인데도 저희는 아직까지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단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200km가 넘는 길을 도보로 행진한 뒤 오는 10일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추경으로 지역화폐 할인율을 10%로 올리면서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지역화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대구시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늦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화폐 발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화폐 대구 행복페이가 3일 처음 출시됩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1,000억 원입니다. 지역 경제 경기 회복을 위해 당초 발행 규모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행 일정도 당초 하반기에서 50여일 앞당겨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한 뒤엔 매달 50만 원까지 모바일 앱으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진 10%의 특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9만 원을 충전하면 실제 10만 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카드 결제 수수료도 지원받게 됩니다. 대구 행복페이 사용으로 발생한 가맹점 수수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입니다. 리워드 방식으로 다음 달 말일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대구 행복페이 내역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000억 원을 발행할 때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발행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주민 투표 이후 넉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군과 국방부가 이전지 유치 신청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선 국방부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암초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주민투표 이후 넉 달째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군의군은 주민의 76%가 찬성한 우보 단독 후보지만 유치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주민투표에서 앞선 군의 소보와 의성비한 공동 후보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이달 21일 군의군에 비공개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협조 공문을 통해 단독 후보지는 부적합 판단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으로 미리 공론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자리 걸음이 계속되자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9일 대구 공군기지 앞에서 군의군 사회단체들은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에 하루빨리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다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방부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열고 조속히 부지를 선정하고 그 뒤에 다른 조항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때마다 해결해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군의군의 유치 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게 되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합의를 이끌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도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의성군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가 3일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의성군 유치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수기형 시민의견 조사와 주민 투표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아직 명확한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오늘 유치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국방부에 대해서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우리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지사인데 전달을 내가 강력하게 만약에 이 대책을 6월 말까지 제가 약속대로 만약에 안 했을 때 우리는 특단의 대책을 다시 세우겠다.
또 유치위는 군공항 이전법의 각 조항은 별개의 조항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합의된 선정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산 실내체육관의 아파트 9층 높이 조명탑에서 50대 택시기사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이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건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9층 높이의 조명탑. 뜨겁게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한 남성이 지친 듯 누워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택시 면허권을 환수하고 집단 해고를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언제까지 있겠다라는 기한은 없고 복직이 다 되면 내일이라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복직이 다 되면. 고공농성에 나선 박 씨가 근무하던 경산의 법인 택시 회사는 지난달 협동조합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0여 명은 해고됐습니다. 기존 법인 회사의 사직서도 다시 입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도 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노조 측은 영업 양도 양수인 만큼 재입사 절차가 필요 없는데도 사측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고용 승계를 기피했다고 주장합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도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전액 관리제를 피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라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영업양도 양수 방식은 고용승계 의무를 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이전 회사의 근속과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모두 자동 승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고용을 100% 승계할 의무는 없으며 협동조합 설립도 오히려 기사들에게 더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경산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양도 양수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역 재활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오는 9월 문을 엽니다. 이달 중 준공 승인이 끝나는 대로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폐교한 대구 미래대학 부지 내에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착공 2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시비 228억여 원 등 총 사업비 48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부지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1만 4천여 제곱미터로 지상 4층 150병상 규모입니다.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경북권역 재활병원입니다. 이달 중 준공이 끝나면 8월 중으로 시험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진료 과목은 재활의학과를 포함해 가정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등 3개 과목으로 내부에는 수중치료실과 재활치료실, 소아치료실, 중추신경계 치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수탁기관인 경북대학교 병원은 개원 1차 년도에 25병상만 우선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병상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재활의학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치료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 재활의료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건립된 경북권역 재활병원. 의료 장비와 시스템 등을 점검한 뒤 오는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금은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포항 송도 해변은 백사장이 수려해 한때 전국에서도 꽤 인기 있는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을 복원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수건이기도 한데요. 폐교 부지에 있는 모래를 백사장 복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백사장이었던 해변에 모래를 부어 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백사장 복원의 핵심인 양빈, 쉽게 말해 쓸려가지 않도록 만든 공간에 모래를 채우는 겁니다. 특별할 게 없어 보여도 이 작업은 발상의 전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재생의 하나로 옛 중앙초등학교에 북구청 신청사를 건립 중인데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모래를 버리지 않고 백사장 복원에 활용한 겁니다. 이 폐교 부지는 조선 숙종 때인 1700년경에 해일로 인해 상당량의 모래가 떠밀려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300여 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모래 성분 검사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입니다. 2018년도 공모 선정된 조항동에 저희들이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 모래가 저희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모래가 저희들 지금 송도 해수욕장 모래와 비교했을 때 전혀 거의 95% 이상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염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 백사장으로 양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한 달간 모래 2만 세제곱미터를 퍼내 유실이 특히 심한 송도 평화의 여상 인근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지방해양수산청도 연말까지 15만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따로 부을 계획인데 백사장 길이는 당초 설계인 50m보다 7m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예산을 10억 원가량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송도 백사장 복원은 2016년 1차 잠재 공사에 이어 모래를 채우는 작업까지 순항하면 내년 6월쯤이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경주시 남산 약수곡 석조열의 좌상절터에서 통일신라 시대 석불 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불두는 땅속에 묻힌 채로 머리는 땅속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안면 오른쪽 일부와 오른쪽 귀 일부에서는 금박이 관찰됐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통일신라 시대 석조 불상의 원형 고증에 중요한 학술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주 남산에는 많은 입체 불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산에 있는 미륵곡 석불좌상 외에는 모두가 머리가 떨어지거나 또 안면부가 마멸된 것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 불두는 금방 만드는 것 같이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이 부처님 머리 앞쪽에서 수정으로 만든 백호 또한 발견되기 때문에 이 불두가 발견됨으로써 그 몸체에 접합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보물급의 석불좌상이 탄생하게 된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경주 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맥스터 찬반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맥스터 추가건설과 관련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주민설명회가 공정하지 않다며 시민공청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부실한 공론화 관리로 무산됐다며 지역실행기구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주민설명회는 를 부실하게 준비해서 결국 무산에 이르게 하고 이후 대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즉각 해산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주시에 맥스터 관련 시민공청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지난 4월 발생한 안동 산불 피해 규모가 축구장 2,700여 개 면적과 맞먹는 1,944헥타르로 최종 파악됐습니다. 이는 당초 잠정 집계한 800헥타르의 2배가 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10억 원에 달하며 복구에는 49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림당국과 경찰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경주 스쿨존에서 9살 아이가 탄 자전거를 SUV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사고를 둘러싼 논란을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권계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민식이법 시행 이후라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경주 스쿨존 사고입니다. 사고 경위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5월 25일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이었는데요.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초등학교 주변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뒤에서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았는데 당시 남자아이의 누나가 이제 그 다음 날이 26일 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 사고 영상하고 같이 올렸는데 남동생이 그 운전자의 5살 난 딸과 같이 다툰 적이 있는데 그 운전자가 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게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경찰은 사고가 난 그날 바로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피해자 쪽을 불러서 또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이 사고는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쿨존에서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됐죠. 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슈토크 취재진이 입수한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덧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 기자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당시 그 사고 영상을 보면은 검정색 차량이 먼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온 아이가 보이는데요. 그 뒤를 따라서 흰색 SUV 차량이 커브를 돌아서 골목길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바퀴 뒤쪽 그리고 SUV 차량의 우측이 부딪히는 지금 저렇게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자전거를 부딪히는 모습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들이받은 뒤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동차 그 바퀴가 자전거 일부를 넘어서서 앞으로 조금 더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운전자가 내려서 차량 뒤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의 딸이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놀이터와 또 그 사고 지점은 불과 24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이 사고가 난 지점은 그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과 100m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만 봤을 때는 지금 그 바닥에 조금 지워진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시속 30km라는 그 표시가 속도 제한 표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안에서 난 사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저희가 함께 보고 온 이 영상과 함께 피해 아동의 가족이 SNS에 올린 글의 내용도 쟁점입니다. 함께 살펴보죠. 네. 누나가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A가 B가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싸웠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나서 그 아이를 고의로 이제 치었다. 심지어는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역주행을 했다. 그래서 취재 기자가 확인돼 보니까 그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더라. 뭐 이런 내용과 함께 또 그 길이 커브 길이거든요. 구분 곡선에도 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등도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특히 자전거가 차에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괜찮냐고 좀 이야기도 한번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개인 SNS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피해 아동 가족의 주장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부분적으로 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역주행을 했다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1차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은 역주행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는 SNS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그 차량 운전자가 피해 아동을 위해가 나무랐는데 이것은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CCTV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만 진실 유무가 가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남자 2명이 괴롭혔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5세 아동이 과연 보호자 없이 혼자 왔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피해자 측에서는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한번 다투어 봐야 되지 않을까.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최초 공개된 영상 이외에도 반대편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이 2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처음에 그 공개된 영상에서는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았을 때 이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영상을 보면은 자전거가 우회하는 상황에서 SUV 차량이 따라 붙었고, 그리고 부딪힌 이후에도 약 5m 정도를 더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딪혀서 그 넘어진 그 자전거의 뒷바퀴를 이렇게 차량의 바퀴가 넘어서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좀 가해자가 좀 고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이제 보면은 그 자전거가 넘어지고 아이도 넘어졌는데 아이가 바로 일어서서 차량 뒤로 가자마자 이제 그 가해자에게 90도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또 보이고 있고, 또 차량 운전자가 그 이후에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다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이제 쟁점을 한 2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초 피해 아동의 가족이 이제 SNS에 올린 글에서는 차량이 아동의 다리를 밟고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은 아동이 다리를 이렇게 차량이 밟고 갔다면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동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90도로 인사했다는 것은 아동을 이제 밟고 가지는 않았을 거다. 네. 그리고 또 자전거가 가장자리로 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장자리로 달리기보다는 차량 중앙선 쪽으로 달렸고 SUV 차량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를 부딪혔는데, 자전거 핸들이 이제 핸들이 자전거 쪽이 아닌 반대로 이렇게 트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2번째 영상에서는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가해자 이 40대 여성에게 90도로 이제 그 인사하는 모습이 이제 사과하는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사실은 네. 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의 피해자의 누나가 SNS에 올렸던 그 가해자의 5살 어린 딸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자전거 바퀴를 밟고 넘어갔다는 것은 그 사실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처벌 역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경찰 관계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들은 내용 잠시 확인해 보시죠. 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특허법이 적용될지 아니면 형법이 적용될지.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보다 고의로 들이받은 경우에 법정형이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재판의 선고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보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 실제 선고형은 더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고의적이었냐 아니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어쨌든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양측의 주장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 학생의 가족은 고의적이다. 운전자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 실수였다. 운전 실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고의적이었다 그러면은 특수상해죄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가실이었다면은 지금 스쿨존에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고의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참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쩔지는 모르겠던 더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500만에서 3천만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현재 아이가 그렇게 많이 다치지도 않았고 뭐 경미한 이제 부상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고의적 사고였을 때 오히려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뭔가요? 예, 앞서
권기찬 교수께서 이 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민식이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가해자 입장에서 이 최상위법으로만 한다면은 민식이법보다는 오히려 특수상해죄가 형량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형량만 따진다면 사실상 이 특수상해죄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드러나서 그 특수상해죄가 된다면은 이 특수상해죄의 형량이 맞지만 오히려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이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민식이법은 벌금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특수상해죄가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부분이 특수상해죄로만 될 것이다. 아니면 또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엄한 벌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사고든 보험이든 객관적인 사고만 놓고 보면 차와 자전거는 완전한 대인 사고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는요. 네. 어디에서 났는지가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났는지, 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났는지, 또는 차량 전용 도로에서 났는지, 또는 일반 도로에서 났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차량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실 비율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발표된 가실 비율표를 보면은 자전거가 앞서가고 차량이 뒤따라갔어요. 이럴 때 가실은 자전거는 제로, 차량은 100%다. 왜냐하면은 안전거리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청은 합동수사팀을 꾸렸는데요. 추가 조사는 언제쯤 이뤄진다고 전해지나요? 예, 이 기재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주경찰서가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 조사 날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그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CCTV 그리고 블랙박스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목격자 진술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뒤에 추가로 이제 그 합동 수사팀이 추가로 이렇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만큼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양쪽의 주장이 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이제 신빙성 있는 자료도 과연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더 조사를 한다면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이유와 어찌됐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스쿨존인데 이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 수위가 정해지길 바라고요. 한편으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대구 경북 스쿨존은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도내 전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유치원 56곳과 초등학교 172곳, 주변 514곳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운데서 298개 곳은 개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8곳은 개선이 불가능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79곳은 개선 여부를 검토 중이고 29곳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좀 제대로 잘 정비가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문제 또는 시야가 가려서 또 사고가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와 협의를 잘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선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 사고 자체로 인해서 이제 민식이법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 네. 민식이법에 이제 이 법 자체가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이제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만의 과실을 따지게 돼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사실 민식이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좀 논란이 좀 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운전자의 처벌에만 치우친 악법이라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스쿨존 내에서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 지역에서의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더구나 이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자체가 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처벌보다도 어린이들을 얼마나 더 보호하고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구나 이제 그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앞에 도로가 좀 좁더라도 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도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데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스쿨존 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죠. 권 교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실수냐 고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것은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여론몰이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런 논란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특정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경주에서의 이 스쿨존 사고는 영상이 다행히 그나마 서로 상반대 쪽에서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통한 블랙박스 또 주변에서 목격자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스쿨존에서의 그 이걸 운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자체가 이 무고한 어린이의 사망으로부터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뭐 악법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켜야 되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속도가 30km 이하라면은 30km 이하를 충분히 지켜주시고 또 이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 또 가족, 학교 관계자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두 분 최종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고의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주 스쿨존 사고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